윤수미 의원님 덕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3일째입니다. 3일이 석 달 같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죽어라고 해도 또 일이 또 생기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죽겠습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권위원회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흥부가 박 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뚝딱뚝딱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식 비대위가 아니라는 점을 나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가면서 차근차근히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으고 그 뜻을 가지고 힘차게 혁신해가는 그런 역할에 불과합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본적인 밑바탕, 밑그림 그거 안 하면 지금 아마 전 국민이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컹물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많이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끝날 때 보면 저 사람 엄청나게 혁신하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기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아무 정치적 인생에 있어서의 꿈이 없어요. 나는 다음 대표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음 원내대표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음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몽땅 다 버리고 마지막 일에 실생의 작업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과 함께 기본적인 전대위의 임무가 비대위의 임무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선 패배의 명확한 평가, 그리고 두 번째 치밀한 전당대회의 준비, 그리고 세 번째 정치 혁신의 밑그림 그리기. 이 세 개의 일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에 앞서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들에 호소했고 그 일을 한 게 지난 3일입니다. 앞으로 하루 더 할 겁니다. 나흘 동안 65%의 정권 교체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한 멘붕 상태의 그분들 한 번 한 번 겉에 가서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 일을 안 하면, 반성과 참회와 사죄의 역할을 안 하면 그럼 우리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쇼라고 그럽니다. 이름 쇼라고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70, 80 우리 당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분들 이름 부르기도 참 감이 외람된 권노가, 김원희, 임채정, 정동영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기 자체가 힘든 분들이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느 당 출신입니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진정성을 갖고 우리는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잘해보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고, 신뢰가 상실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정치행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것을 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작업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에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군데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다 상징성 있는 현충원을 비롯해서 민주항쟁 기념 묘지서부터 민주공원서부터 그거 영남을 대표하는데 호남을 대표하는 곳, 또 수도권을 대표하는 곳, 아니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에 가서 사죄와 그리고 참회의
3배로 무릎 꿇고 드리면서 여러 타운홀 미팅을 해서 회초리를 맞겠습니다라는 테마로 다녔습니다. 무섭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와 닿는 진실로 진짜 우리가 왜 이걸 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들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어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정치하면서 3번을 울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날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뭐하고 잘 꺼졌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 탓이요, 제 큰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실감나게 바로 토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파 좀 없애시오. 계파 싸움 좀 없애시오. 계파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친론이 비론이 주론이 비주론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친노 아닌 사람 여기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 있습니까? 다 친노면 다 친노예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친노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노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단파적 심리예요. 파쟁 심리예요. 단파주의예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한 단파가 맡아가지고 그것을 계속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런 세력과 세력 간의 파쟁심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뭐래요? 배후에 서서 만경장파 1억 편주로 가고 있는 조그만 조각배에 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선장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난파선이 돼서 빠지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이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심을 떠나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그 다음에 그 배가 민주통합이라는 배가 만경장파 1억 편주 같이 지금 간당간당 가고 있는데 거기서 뒤집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다시 한번 흡수합니다. 누란의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다음 대표 되고 누가 무슨 우리 파에서 누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걸 다 보면 모든 상황이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병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파 이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걸 이분법으로 사고하고 우리들은 아군이고 저쪽은 적군이고 이렇게 해서 소위 군사문화의 전쟁, 그런 거 이분법에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 난 내 평생을 두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두려운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입니다. 하나는 편견이라는 그늘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 이 유연성을 잃어버릴 때 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물과 정황을 판단할 때 어느 분파심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서서 한쪽을 내다보면서 저건 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나는 아주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분파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 상황의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꼭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우리가 첫 출범하면서 언제든지 야당에 갖는 기본 두 가지의 심리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는 정책 정당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대화와 토론해야 된다. 라는 논의 하나. 분명히 일리 있고, 상정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유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존재감을 위해서도 비판해야 된다.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야당이다. 야당의 존재의 이유는 야당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야당을 되찾아야 돼. 초창기에 잘못해놓으면 아주 어영부영돼서 이서들을 전락하는 게 아주 불보듯 시원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더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강력한 야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능력을 회복할 때 바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현 여당과 정부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나라가 잘 됩니다. 강한 야당이 없고 흐물흐물하고 그저 유양무양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여당도 같이 죽고, 왜 같이 죽느냐?
여당 그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러면 야금 해가지고 독선에 빠지고 독재에 빠지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요. 절대 권력은 절대 무패, 절대 독선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난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게 불통 정권이 돼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꼴을 난 원치 않아요. 성공하길 바라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야당성을 회복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어줄 때 그게 가능하다. 난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얘기는 이제 원내대표께서 하실 것이고 줄줄이 앞으로의 당론 가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앞장서서 그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옛날에 50명, 30명 가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힘이 나라를 불어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그만 모티브가 형성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120조는 왜 이래 오만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오만하고 기득권에 연연해서 거기서 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제 탓이야 저놈 탓이야 저 탓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전부 제 탓이다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솔개라는 새는 수명이 20년이라고 어느 분이 여기 이 청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되는데 20년이 돼서 맨 마지막에 나쁜 절벽 위에 올라가서 혼자 외롭게 맨 먼저 자기의 깃털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부리로 발톱을 뽑아내고 그리고 남은 부리 그거를 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부리를 뽑아내야 그래야 20년 수명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가 40년을 사는데 20년 된 끝에 마지막에 그 일을 해야만 다시 헐헐 나르는 솔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때입니다. 다 같이 죽읍시다. 죽기를 각오합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납시다. 다시 삽시다. 그래서 40년을 삽시다. 아니 100년, 200년을 가는 당을 한번 건설해 봅시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안타까움 뿐만이 아니라 진심까지도 담아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심의 해초리는 정말 아프고 매서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혁신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100원이 불과 일행이라고 했습니다. 100마디보다 한마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정말 실천하는 정당, 우리가 믿음과 실천의 정당으로 큰 걸 탈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총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미 그 고위정책회의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국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 또 정부 조직 개편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밀봉과 관련 불통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혹하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택시법과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 이제 변재일 정책의장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검토 의견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우원식 수석 부대표로부터 여야 임시국회에서의 협상 과정 한 3일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또 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바로 비상대책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 의총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하고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회장의 보고와 수석 부대표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희춘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19대 처음 의총을 할 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명색이 삼선이지만 초선의원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당이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불러내서 비대위원을 하라고 해서 고사를 했습니다만은 당이 처한 상황이 나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을 하기로 하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들은 본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들의 시각은 꼭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진정성이 저게 혹시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라 하든 진심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을 반면교사라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는 다름 아닌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엿보인다는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변인 인선에서도 그런 내용이 보였었고, 이번 이동업 헌법재판소장 부분에서도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동업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가 어떻게 영향을 행사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사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 지금 이동업 소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양새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가 물러나게 해야 그게 옳은 처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특히 박근혜 당선자께서 그런 처방을 하지 않을 때 저분 역시 소통에 실패하겠구나 라는 국민의 우려가 더욱 짙어진다는 사실을 박근혜 당선자는 아셔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제일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당선자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 당선자가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본이라는 사실을 박 당선자가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박근혜 당선자는 이동업 소장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하셔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바른 처방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비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른 비상대책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참으로 감동 어린 의지와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127명의 의원 한 분 한 분은 새누리당 의원과 비교하면 그 자질과 역량에서 비교가 안 되죠. 시대정신, 역사의식, 개인적인 역량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들, 대의원들 또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저는 그 책임의식, 역사의식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10%가 났고 총선 대선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오만과 독선이 우리들의 장점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저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텐데요.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경철 부산대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선거에 당선도 되고 낙선도 해봤는데요. 똑같은 행위가 당선이 되면은 잘하는 걸로 평가가 돼서 저러니까 당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낙선이 되면은 저러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낙선해보면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억울하면은 승리를 해라, 그렇게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들로 질책을 받고 많은 비판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준비해서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개콘인데요. 그 중에서도 불편한 진실 코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대위원 활동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 또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 입문한 지는 뭐 한 9년 됐으니까 뭐 짧으면 짧다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지난 낙선한 4년 동안에 당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정당을 비판하고 국회의원을 비판해도 그래도 국민과 또 서민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고 정당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 정치권을 어떻게 하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재정 우리 비상대책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풍부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 모자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하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신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재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비대위원 막내입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신 이유가 초선 의원으로서의 그런 좀 뜨거운 생각들, 그리고 심사위 출신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열정들, 또 나가서는 청년 세대의 그런 당에 대한 변화의 어떤 바람들, 이런 것을 다 녹여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중심으로 더 뛰고 싶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누란과 그리고 누란에 유계치한 이 당에 작게라도 힘을 보태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긴 겨울, 차가운 겨울입니다. 이 동토를 갈아엎지 않고서는 우리는 봄을 맞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새싹을 뿌려도 나지 않을 땅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땅을 갈아엎어야, 그 맨살을 드러낸 땅을 봐야 우리는 희망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픈 과정입니다만은 그 속살을 드러낸 땅 함께 서로 읽어서 희망의 씨앗 그리고 열매 꼭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박홍근 의원님 감사합니다.